네, 안녕하십니까. 고등과원의 김재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병선 키스텝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양자 컴퓨팅 연구 개발과 핵심 전략인데 사실은 저는 기초과학 이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핵심 전략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별로 조예가 없습니다. 물론 키스텝이나 아니면 여기 패널로 참가해 주신 분들께서 훨씬 더 저보다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 양자 정보 기술 또는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에는 사실은 그 기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제가 좀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여러 국제학계라든가 여러 전문가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얻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자, 나노와 디지털을 넘어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지털 강국에 머물지 말고 양자 강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자 기술에서 양자 컴퓨팅만 우리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양자 센서, 양자 계측, 양자 이미징 등 새로운 기술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초기 단계이고 아직 언제 제대로 실현이 돼서 우리한테 먹거리를 제공해 줄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선 2023년 Breakthrough Prize in Fundamental Physics 받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노벨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론적인 연구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여기 처음에 보이는 브라사드, 찰스 베넷, 이 두 분은 양자 암호와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발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터 쇼는 양자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1990년대에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비드 도이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양자 병렬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프랑스의 알랑 아스페, 미국의 존 클라우저,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안톤 자일링거, 이 세 분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얽힌 광자 실험으로 벨 부등식이 위배됨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양자 역학,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양자 물리가 제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고, 이를 이용해서 양자 정보 과학이 이제 들어서게 된 그런 공로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201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20세기 쭉 걸쳐서 최근까지도 노벨 물리학상은 대부분이 양자 물리학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양자 정보 과학이라고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은 이분들이 처음입니다. 아로시, 와인랜드, 이 두 분은 단일 양자계, 보통 우리가 물질을 다루면 원자나 분자나 이런 양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10의 20승계, 10의 23승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광자, 전자, 원자 이런 단일 양자계를 조작하고 측정한 공로로 양자 정보 연구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퀀텀 그러면 그냥 퀀텀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자 그러면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소통에 더 힘듭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쓰니까 괜찮고 일본 사람들도 한자로 쓰고 발음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동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자 그러면 그냥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 양자 회담 그러면 둘이서 하는 회담, 양자 그러면 뭐 남의 집 아이 데려다 키우는 양자, 이거는 뭘까요? 양자강의 양자입니다. 이건 뭘까요? 일본 사람들은 원자 핵 안에 있는 프로톤, 우리는 양성자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책 많이 읽는 분들은 양자 그러면 그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헤아릴 양자 양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부르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 둘 다 정보라고 부릅니다. 인텔리전스라는 말은 사실은
좀 무서운 겁니다. 스파이 행위를 갖다가 인텔리전스라고 그럽니다. 군 첩보기관 뭐 이런 거가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정보 그러면 아예 이거는 첩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인포메이션은 신식이라고 그러고 대만에서는 자신, 자료라는 것이죠. 캐물을 신입니다. 저는 이 데피니션이 대만식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의 요약이 이 페이지입니다. 양자 나노와 디지털을 넘어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자연의 궁극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 기술이 나타난다면 양자 물리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걸쳐서 여러 양자 물리학에 기반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양자 물리학이 들어가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은 양자 물리학에 힘입은 바 큽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양자 물리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에서는 양자 물리학이 하드웨어의 원리로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의 원리로 쓰였는데 더 작게 만드는 나노 기술을 타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작아지기 힘들 지경에 왔습니다. 여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정보 이론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 이 부분은 디지털입니다. 0, 1로 된 디지털입니다. 양자 물리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이제 개척해 나가야 할 양자 정보 과학에는 양자 물리학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모두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그다음에 양자 센서, 양자 계측, 양자 이미징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디지털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해내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선 비트, 우리가 익숙한 비트를 보겠습니다. 비트는 영어에서는 a bit of something 그러면 조금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털 줄임말입니다. 이진수입니다. 뭔가 표현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흑백, 앞뒤, 위아래, 왼쪽, 오른쪽, 남녀, 노소, 음량 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했던 스무고개라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 아니오와 예, 0과 1입니다. 바로 그게 이진수를 나타내고 그걸로 스무고개를 하면은 2의 20승계 100만 곱하기 100만 1000 곱하기 1000 100만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무고개로. 그래서 휠러라는 물리학자는 모든 것을 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it from bit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음양, 역경에 여기서 음양으로서 모든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려고 시도를 한 바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디지털에 강한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비트를 갖고 놀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태극기를 보면 우리 태극기 여기 사 개가 다 비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태극기 한가운데 있는 태극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주역이나 주술이나 뭐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태극은 뭐하고 닮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어의 Q라는 글자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Q 비트, 제가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퀀텀 비트, Q 비트, 양자 비트라고 합니다. 이건 0, 1이 아니라 0과 1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태극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1900년에 처음 논문으로 등장했습니다. 1874년 막스 플랑크의 지도 교수는 이제 물리학을 하려는 학생한테 그랬습니다. 야, 물리학은 이제 다 끝났어. 할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스 플랑크는 물리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물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00년에 양자 물리학에 관한 논문을 처음으로 썼죠. 그다음에 1899년 미국 특허 청장이었던 찰스 두웰은 이 세상에 이제 발명될 만한 건 다 발명되었다라는
말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 인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를 본다면 산업혁명, 전등, 무선전신, 영화가 막 나타나고 온갖 것들이 다 발명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스마트폰, AI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되듯이 당시도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뉴턴의 고전역학은 절정에 달해서 라플라스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를 합한 전자기파가 바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명된 양자물리학은 1900년에 플랑크가 흑체 복사를 설명했고 에너지의 양이 퀀터트입니다. 연속적이지 않고 덩어리져 있다는 뜻에서 퀀텀이라는 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이 퀀텀 에너지 퀀텀이라는 아이디어를 써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1913년에는 보아원은 수소 원자 주변의 전자궤도가 역시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이다,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걸로 수소의 이산적인 분광을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가 코펜하겐 학파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이 코펜하겐의 보 연구소를 지원해 준 데가 제가 이거 선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칼스버그 맥주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뭔가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양자물리학은 다시 한번 큰 변혁을 겪습니다. 1920년대 후반입니다. 하이젠베르그가 불확정성 원리를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행렬역학이 등장했고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이 이론적으로 거의 완벽해지는 순간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양자물리학의 아주 기반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 1920년대 후반에 나온 양자 중첩이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전물리학에서 측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물리량을 있는 그대로 결정론적으로 읽어낼 따름이다 라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거기에 충실했지만 양자물리학의 새로운 양자물리학은 측정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 물리량 중에서 하나를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이 실제 양자 상태 안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중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슈퍼포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그래서 이것들 중에 측정을 하면 그것들 중에서 딱 하나를 확률론적으로 나타나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인슈타인이 불만해서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측정으로 한번 정해진 물리량의 값에 맞춰서 그 상태도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첩되어 있던 게 그 중에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걸 갖다가 보통 파동함수의 붕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측정에 의해서 상자 상태가 정해진다는 말이죠.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불만스러워서 야 그러면 저기 달이 있는데 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달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면 달이 없다는 말이야? 측정을 안 한다면 없다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인식론적인 문제고 형이상학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거기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서 교수님들은 Shut up, just calculate.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잘 모든 걸 기술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하는 게 잘 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양자역학 이용해서 뭐 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금술이 화학이 됐습니다. 연금술 엘크미라 그러죠. 근데 멘델레이에프 주기율표 같은 것은 수백 년에 걸쳐서 쌓인 경험이었는데 왜 그렇게 주기율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양자물리학으로 인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케미스트리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세기에 밝혀지게 된 생명현상, 유전자 현상, 그다음에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햇볕을 받아서 그것이 분자를 구조를 바꿔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주어지는 것, 광합성, 이것도 양자물리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반도체, 레이저, 이건 양자역학으로 바로 발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제 와서 이 부분을 1차 양자혁명이라고 합니다. 1차라는 말이 붙은 것은 우리가 2차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옛날 일을 1차라고 붙인 겁니다. 1차 양자혁명은 요약하자면 양자물리학이 물질 부분, 정보기기로서는 하드웨어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은 하드웨어는 양자물리학 기반을 했고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양자물리학하고 관계없는 정보 이론에 기반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나노 기술은 나노미터는 1m의 10억분의 1입니다. 탄소 결합거리, 다이아몬드나 수치나 흑연이나 뭐 이런 거 탄소 결합거리는 원자 사이가 0.1 내지 0.2 나노미터입니다. 인텔의 창업자였던 무어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십 년 동안 보니까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3년에 4배로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느냐? 원자 사이 거리가 수 나노미터 이하로 되면은 양자 물리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가 들어가게 되고 양자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비트 0과 1이 불분명해집니다. 예해야 될 게 아니오가 되고 아니오해야 될 게 예가 되면은 디지털 정보 처리는 치명적입니다. 무어 법칙의 끝이고 나노의 한계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뭐 TSMC하고 삼성이 3나노, 4나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자물리 현상을 소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정보과학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2차 양자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이 물질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것은 그대로인데 훨씬 고도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그 자체에도 양자물리학을 우리가 써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다루는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도 양자물리학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정보를 양자물리학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에 담아왔습니다. 나노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더 작게 만들면서 이 그릇에 어마어마한 디지털 정보를 담았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고도화되어야지 양자 하드웨어에다 양자 정보라는 걸 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양자 물리학은 하드웨어를 제공했습니다. 정보 이론은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 정보과학으로 왔는데 이제 이 양자 물리학에는 여러 가지 고전 물리학에 없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양자 중첩입니다. 사실은 양자 중첩이 제일 키 컨셉트입니다. 이걸로 중첩이 되니까 제한된 자원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계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이걸 양자 병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보다 지수함수적으로 크고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정보는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또 양자 측정은 한번 측정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역적입니다. 측정에 의한 양자 상태의 붕괴라고 그러죠. 바로 아인슈타인이 불만을 표시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양자 암호, 통신의 절대 보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양자 얽힘은 재미있게도 바로 아인슈타인이 양자 물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 EPR,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그 페어, 그게 바로 작년의 노벨상 주제였습니다.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양자 얽힘은 그 전에 어떤 고전 물리학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양자 상관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원격 전송,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자 센서, 양자 계측, 양자 이미징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자 중첩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보시면 양자 이제 이 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히셨겠죠? 그다음에 중첩 겹쳐진다는 겁니다. 이 첩자를 한번 보십시오. 첩첩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퀀텀 슈퍼포지션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보통 사람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하죠? 남녀도 있고 노소도 있습니다. 자, 여기 검문소가 2개 있어서 하나는 남자 출입 금지. 그럼 여자가 통과합니다. 그럼 여자 출입 금지 그러면 못 가죠. 그럼 여기 중간에다가 검문소를 하나 더 세우면 어떨까요? 다른 방식으로 소인 출입 금지.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남자 출입 금지하면 여자가 갑니다.
소인 출입 금지가 그러면 여자는 노인도 있고 소인도 있으니까 노인이 가면 됩니다. 자, 노인입니다. 노인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여자 출입 금지 그러면 남자가 통과하면 됩니다. 디지털 로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편광이라는 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된 방향에 2차원 평면이 생깁니다. 2차원 평면이니까 두 개의 수직 벡터가 만들 수 있겠죠. 그 중에 빛이 진행한다 그러면 전기장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을 우리가 편광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율을 아까 남자, 여자, 노인, 소인 이 비율을 이 평강으로 해보겠습니다. 빛이 갑니다. 여기는 수평 평강만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평강 출입 금지입니다. 여기는 수평 평강 출입 금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통과 못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45도 평강 장치가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45도 평강 장치가 딱 들어오면은 수평 평강은 처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수평 평강은 여기 보듯이 45도 마이너스 45도의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첩. 저는 이걸 갖다가 시옷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시옷을 쓸 때 45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이너스 45도가 통과합니다. 자, 마이너스 45도는 다시 여기서 수평 수직으로 중첩이 됩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기역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수직 방향 평강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제가 제 컴퓨터 모니터에 놓고 찍었습니다. 자, 여기 이 평판 모니터에서 나오는 평강은 대부분 다 평강 방향이 있습니다. 제품마다 다 다른데 제가 가진 컴퓨터는 이게 수직 평강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이 평강판입니다.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이제 해가리게 이거 사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자, 수직 평강이 오는데 여기 수직 평강판을 달면 빛이 잘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평 평강판, 그러니까 이걸 기울이면 이 빨간 테두리 된 거는 수평 평강판입니다. 수직 평강이 다 막혀서 못 지나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45도 평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직 평강은 45도 평강, 마이너스 45도 평강을 갖고 있으니까 이 45도 평강판을 통과하죠. 이렇게 빛이 통과합니다. 여기다가 수평 평강판을 갖다 대면 45도 평강판은 수평 평강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통과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 수직 평강은 이 수평 평강을 통과 못하니까 까맣게 돼 있죠. 자, 45도 평강은 또 수직 평강도 통과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마이너스 45도 평강은 역시 수평 평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평 평강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또 수직 평강도 통과합니다. 그 말은 45도 평강은 0과 1이 중첩된 것은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동시에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수직 평강은 1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다가 제가 45도 평강판을 45도 평강판을 제일 앞쪽에다 넣으면 여전히 이 부분은 까맣습니다. 그다음에 맨 뒤에다가 넣어도 여전히 까맣습니다. 그런데 45도 평강판을 마이너스 45도 평강판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아까 보신 것 같이 남자 출입 금지, 소인 출입 금지, 여자 출입 금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5도 평강이 판에 의해서 여기 세 개가 겹친 부분에 통과하는 것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중첩의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한번 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양자 비교하자면 디지털 정보는 비트입니다.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런데 비트가 4개가 있으면 비트가 4개가 레지스터가 있으면 0000부터 1111까지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0000부터 1111까지 2의 4승
2의 4제곱 16, 16가지 중에 한 번에 하나씩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16가지를 다 하려면 16번을 반복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자 비트는 큐비트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큐빗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B 밑에 시옷 받침을 썼는데 제가 제안을 해서 비트 어원을 밝혀서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는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중첩을 해서. 근데 이렇게 처음에 나오니까 2000년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 예전부터 하던 거다. 퍼지 로직하고 혼동하는 거죠. 퍼지 로직은 애널로그입니다. 이거는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퍼지 로직이 아닙니다. 그럼 큐빗 4개가 있다면 큐빗 각각이 0과 1의 중첩으로 주어진다면 0과 1 중첩 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 중학교 수학 실력으로 쫙 전개를 하면 0000부터 1111까지가 모두 한꺼번에 레지스터에 올라갑니다. 2의 4승, 2의 4제곱 16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레지스터에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컴퓨터로도 우리가 병렬 컴퓨팅을 합니다. 디지털 컴퓨터를 뭐 100대를 묶어서 하면 100배가 빨라지느냐? 기껏해야 100배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는 n 비트로 시작하면은 n 큐비트로 우선 바꾸고 그 다음에 n 큐비트가 되면 앞에 보여드린 것 같이 2의 n 승계로 2의 n 제곱배로 계산 공간이 커집니다. 그 계산 공간 내에서 계산을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n 개의 비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느냐 하는 그걸 하는 양자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하드웨어는 양자 물리학으로 만들어졌지만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비트에 대한 정보 이론이고 양자 물리학하고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 모두에 양자 물리학이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가 소인수분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을 보내는 암호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암호의 대부분이 그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게 거의 여기 디지털 컴퓨터로는 n이 여기 지수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n이 그냥 n 3승 정도의 계산 과정이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n이 커지면서 디지털 컴퓨터로는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던 것이 불가능이 양자 컴퓨터로는 가능한 영역으로 떨어지고 양자 컴퓨터를 잘 만들면 그게 디지털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것이 한 몇 분 내에 또는 몇 시간 내에 풀린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체계가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암호를 개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곧 만들어질 건가? 아직 잘 모릅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최초의 양자 컴퓨터로 15는 3 곱하기 5라는 걸 한 것은 NMR 핵 자기 공명을 이용한 리퀴드 스테이트 NMR입니다. 핵 자기 공명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였는데 2000년에 했는데 지금 벌써 없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 연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큐비트 개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큐비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것들이 바로 초전도 양자 컴퓨터입니다.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지금 올해 IBM이 1000 큐비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아이언 트랩은 지금 우리 나라 김정상 교수가 지금 아이언 큐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약 30, 40 큐빗으로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자연이 만들어준 큐빗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큐비트이지만 이걸 갖다가 큐비트 개수를 마구 늘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광양자 또는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이런 양자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 보통 영어로는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다음에 더 큰 카테고리에서 양자 통신, 퀀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자 물리학과 통신 보안 둘 사이를 병 주고 약 주는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 보안은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비해서 양자 물리학은 새로운 방식의 절대 깨지지 않는 양자 암호라는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는 지금 이 현재의 쓰고 있는 인터넷의 양자 수학적 암호를 말하는데 계산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는 어렵다는 것은 수학적인 가정에 의한 겁니다. 주관적인 거죠. 양자 컴퓨터로는 깨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더구나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즘 양자 컴퓨터에도 견디는 양자 내성, 퀀텀 레지스턴트 크립토그래피 또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양자 컴퓨터로도 안 깨질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원리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자 물리학이 제공하는 일회용 난수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건 한번 쓰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새로 나눠 가져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회용 난수표는. 근데 이건 계속 새로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비실용적입니다. 이것을 양자 물리학적으로 양자 일회용 난수표를 나눠 가지겠다는 것이 양자 암호입니다. 이거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쉽다 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억 방식, 시억 방식이 있는데 한번 잘 따져서 보시고 여기 노란 걸로 한 거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방식일 때 기억 방식 또는 시억 방식이면 보낸 숫자와 받는 숫자가 100% 일치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양자 암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은 작년의 노벨 물리학상 주제였습니다. 1935년에 아인슈타인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보고.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세 사람이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고등과학원인데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있는 고등과학원, 프린스턴 대학교 근처에 있는 IAS라는 데가 고등과학원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간 것과 오른쪽으로 간 어떤 부분이 서로 상관관계는 있을 텐데 이게 한쪽이 결정되면 다른 쪽이 그 즉시 결정된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적인 추정인데 이걸 듣고 아인슈타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빛보다 어떤 것도 빨리 전달되지 않는 특수 상대성 이론, 그건 자기가 만든 이론이죠. 즉 국소성, 로켈리티라는 말은 어떤 여기에 뭔가가 일이 생기면 그 영향력은 이 공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다. 로켈리티라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 양자 측정에서는 한쪽이 결정이 되면 다른 쪽이 그 즉시 결정된다는 말이 야 그런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 말이 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걸 그러면서 야 우리가 모르지만 미리 정해져 있었겠지 측정이 그렇게 된다면 하는 것이 숨은 변수 이론입니다. 자 이걸 갖다 1964년에 벨이 그럼 실험으로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하고 만들어냈는데 자 아인슈타인이 말이 맞다면 어떤 상관관계가 어떤 숫자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벨의 부등식입니다. 아무리 상관관계가 커지더라도 어떤 숫자보다 커질 수 없어 하는 게 벨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클라우저, 아스페 이런 분들이 1970년대, 80년대 실험을 했는데 만약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 어떤 숫자보다 작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벨의 부등식이 위배된 거죠. 그 말은 아인슈타인의 염려대로 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양자 이론의 예측이 옳은 겁니다. 즉 양자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상관관계를 주고
그 때문에 벨의 부등식을 위배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측정을 하면 상관성은 즉시 생기지만, 그렇지만 측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빛보다 빠른 통신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데 여기저기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양자 물리학의 특성을 써서 양자 센서, 계측, 양자 이미징 등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센서, 여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IT의 카피알라로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양자 센서를 제안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계측, 초고정밀 측정인데 예를 들면 어떤 양자, 단일 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측정할 때, 광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n이 100개라 그러면 정밀도가 100의 루트 씌우면 10이지 않습니까? 10분의 1 정도의 정확도가 양자 계측에서는 100분의 1의 정확도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충분히 익스플로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이미징,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스텔스로 이렇게 감싼 것까지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자 기술의 여러 가지 면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1차 양자혁명은 나노와 디지털 기술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데, 양자 물리학은 디지털 기술의 하드웨어로만 쓰였고 디지털 기술의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는 양자 물리학과 무관했다. 자, 2차 양자혁명은 양자 정보 기술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양자 물리학이 물질 세계의 궁극적 원리이고 궁극적 기술에는 양자 물리학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양자 물리학이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전체까지 쓰이게 된다. 그리고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이용한 양자 정보 처리는 디지털로는 불가능한 영역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양자 센서 계측, 이미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미중 양자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957년에 스푸트니크가 소련이 쏘아서 우주 궤도에 올라가고 나서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겼던 미국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벌써 우주선을 올린 거죠. 가가린이 올라갔다 오고. 그래서 케네디가 미국 과학교육 체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우주 계획이 나오고 10년 만에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는 그 계획을 나중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중국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천인 계획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2005년경에 우리 고등과학원에서 양자 정보 관련한 학술대회를 한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교수다 뭐 학자들이 야, 거기 좀 나 좀 불러줘 이랬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해서 지금 한 20년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중국은 우리 몇십 배, 몇백 배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알고 미국이 2018년에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산학 주도입니다. 아시다시피 IBM 양자 컴퓨터, 구글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캐나다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성, 기업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정부 주도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퀀텀 시텍에서 양자 상해 2000km 양자 암호를 했고, 그다음에 묵자호라고 해서 인공위성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것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구장 산술이라고 중국이 자랑하는 산수책이 있습니다. 조충지
중국 고전에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다 붙여서 양자 정보 기술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11월 말 11월 달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 QC텍을 포함해서 28개 기업에 제재를 했습니다. 군사 또는 핵 개발과 관련된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 제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오래된 숫자입니다. 2021년 큐리아 LTD라는 데서 한 건데 당시 전 세계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10조, 우리 돈으로 10조 원. 근데 미국이 1조 원 정도 내셔널 이니셔티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부 돈이고 미국은 훨씬 많이 IBM, 구글, 아이온큐 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그때 2021년에 4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뉴질랜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캐나다가 조 단위, 영국도 조 단위, 네덜란드 조 단위, 독일 3조, 프랑스 2조, 오스트리아가 1,000억입니다. 유로피안 커뮤니티 플래그십이 조, 이스라엘이 4,000억입니다. 싱가포르이 1,000억입니다. 인도만 해도 조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400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예타를 하면서 처음에는 2조 단위로 하려고 하다가 예타, 뭐 그거는 한 8년인가에 걸쳐서 쓰는 거죠. 하다가 지금 9천억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돈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연구 후발주자인가? 우리한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경부터 여기에 뛰어들었고 상당히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있다가 지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회를 잡고도 너무 미적거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노와 디지털에 만족하고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 하에 뭘 하면은 다른 거 하지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정보 기술의 미래는 아직은 불확정적입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가 양자 물리학인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양자정보 기술은, 양자 기술은 언젠가는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기술의 총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정보 기술을 연구 개발은 확실한 보상이 뒤따를 겁니다. 정책 제안을 드린다면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양자정보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보면 그 기업들이 많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판인지 개개인이 이쪽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 이거 했다가 나중에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니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기업이 양자 잘 알지도 못하겠고 이게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트랜지스터에서 현재까지 디지털 기술의 성숙에 7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열렸습니다. 양자 기술, 정보 기술의 발전 전망을 제 생각에는 적어도 2세대로 보고 길게 보고 교육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개편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 엔지니어링, 여러 기술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양자 기술자 또 비양자 기업이 양자 기술을 가져가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제 생각에 우리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양자정보기술에서 이야기하는 양자물리학은 그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수님들은 자꾸만 양자물리학은 어려워서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양자물리학은 촉건 이론, 입자물리 이론 이런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고등학원에 오시면 어려운 양자물리 제가 맛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양자정보기술에 쓰이는 양자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형대수, 복소수 기본 이 정도 하고 다음에는 진짜 엄청난 노력으로 이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단지 양자물리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지 않을 따름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 만들고 센서 만들고 뭐 양자 이거 하려면 핵심 그 아이디어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걸 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선을 깔고 냉각 장치를 붙이고 뭘 이런 신호를 주고 이런 것들은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겁니다. 양자 아이디어의 채용으로 기존에 이거 할 수 없었던 걸 양자 아이디어를 가져감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냐? 예, 부족합니다. 현재의 나노와 디지털로는 지금 양자 기술을 성사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전도 큐비트 제작에 현재 최고의 나노 CMOS 기술로도 안 된답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노와 디지털 기술로 확보한 우리가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의 소부장을 확보하고 더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미국이 28개 중국 관련 기업에 생전을 내린 것 같이 지금 전략기술 이렇게 딱 태그를 붙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이런 것들 다 좋은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